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을 대로 경험해본 60대 남성입니다.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모두 겪고 버티며 지나가는 게 인생이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꼭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게 있다면 선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행을 주변에 베풀며 살고 계시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면 반드시 좋은 복을 얻게 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저의 인생 경험에서 깨우친 깨달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파란만장한 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봅니다. 어릴 적부터 유복하게 지냈던 저는 부족할 게 없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일찍부터 가업을 이어서 사업해오신 아버지와 교직에서 교육자로 인재를 육성해오신 어머니는 본받을 점이 많은 분들로 항상 제 인생의 멘토셨죠. 부유한 가정 환경으로 자칫 게으르고 교만한 생활 태도에 찌들어 살 수도 있던 제게 늘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교육하셨습니다. 그런 바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 불우한 이웃까지 돕는 일에도 항상 앞장섰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길 건너 동네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동네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어울리던 아이들 중에 유난히 눈망울이 크고 똘똘하게 생긴 꼬마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귀엽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늘 꾀찌찌하게 다녀서 보살펴보게 되었고 녀석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똘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던 아이였는데 듣기로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를 하시던 똘이 아빠는 형편상 할머니 집에 맡겨둔 똘이를 보러 들리는 정도였죠. 아이는 형편상 혼자서 동네를 배회하며 노는 시간이 많아 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무리 속에서도 잘 어울리고 기웃거리던 똘이와 저는 처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당시 저도 일찍 유학 떠난 누나를 그리워하며 떨어져 지내며 대부분 혼자 자랐기 때문에 아이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똘이가 어린 막내 동생처럼 느껴졌고 안쓰러운 마음에 챙기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똘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다녀오기도 하고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큰형과 막내 동생처럼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똘이 집에 바라다 주면서 가난한 아이의 집안 형편을 확인하게 되었죠. 부엌 달린 단칸방에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용돈이 생기면 무조건 똘이를 동생처럼 더 돌봐주게 되었고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형아가 진짜 우리 형이면 좋겠다. 진짜 형아라고 생각해도 돼. 누가 물어보면 형 있다고 얘기해? 정말? 그래도 돼? 진짜? 그럼 형이 여기 있잖아. 알았지? 저번에 어떤 애가 나보고 엄마 아빠도 없고 형 누나도 없고 누구랑 사냐고 그래서 할머니랑 산다고 했더니 나보고 불쌍하대. 불쌍한 일 아니야. 똘이야. 할머니도 항상 똘이 예뻐해 주시고 똘이 아빠도 일하느라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지만 아빠도 계시고 또 이제는 형도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서 놀아. 똘이의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그런 할머니를 도와 똘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교 후 똘이를 보살피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의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듣게 되셨고 저를 통해 아이의 형편을 챙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검진도 받게 해드렸고 불편한 다리도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똘이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려는데 똘이의 아빠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뵈었지만 똘이와 닮은 모습만 봐도 한눈에 알아차렸죠. 제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하며 나오려는 그때 저를 붙잡으시더니 다급히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사양하는 상황이었지만 똘이와 할머니가 아빠에게 제 이야기를 전한 모양이었는지 어떻게든 챙겨주시려고 마음을 표현하셨죠. 너가 내 아들이 말한 그 멋진 형이구나. 언제 볼 수 있나 했는데 오늘에서야 만나보네. 오늘도 똘이 때문에 수고를 해준 모양인데 이거라도 받아주렴.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또리가 귀엽기도 하고 제가 동생이 없다 보니 같이 놀아준 것뿐이에요. 자, 내 성이니까 봐드림. 그리고 할머니 병원까지 챙겨주셨다는 것도 너무 고맙다. 내가 꼭 갚아드릴 테니 부모님께 안부 인사라도 전해주면 좋겠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아저씨, 뭘 바라고 또리를 챙긴 게 아니어서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또리의 아빠는 제게 끝끝내 용돈 쓰라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며 소중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또리와 친형제 지간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주변에서도 제 동생처럼 알 정도로 말이죠. 또리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또리를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자청한 과외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의 숙제도 봐주며 지냈습니다. 형, 여기 형 집에서 숙제 다 하고 가도 돼요? 그럼 숙제도 다 하고 저녁도 먹고 가. 내가 갈 때 바래다 줄게. 와, 신난다. 형이 사는 집은 냄새도 좋을 것 같아. 이후 저는 가끔씩 집에 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집에 데려온 또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갖고 노력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또리에게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사주고 지원해 주시겠다며 희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리의 할머니 다리도 많이 좋아지셔서 함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또리의 가족과도 끈끈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동안 저는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도 누나처럼 유학을 권하기도 하셨지만 조기 유학 이후 외국 생활이 익숙해진 누나는 그곳에서 만난 외국 매형과 결혼하게 되었고 해외에 정착하게 된 누나를 보면서 가족들과 왕래가 멀어지자 더 이상 제게 유학 권유를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부모님도 또리를 제 동생처럼 가깝게 대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또리는 저처럼 성실하게 공부했고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문제로 대학을 잠시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동생 같은 또리와 늘 편지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조차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마저 또리와의 인연은 계속되었죠. 그런데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주던 아이의 편지가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었고 휴가를 나온 날 저는 저의 부모님을 통해 충격적인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리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린 또리가 간병인을 도우며 지내왔고 저의 부모님은 제가 군에서 걱정할까봐 저만 모르게 또리 아빠의 병원비도 지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히 또리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또리와 마주하게 되었고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형, 갑자기 아빠가 다치셔서 편지도 못 보냈어요. 괜찮아. 사정 다 듣고 왔어. 너가 정말 힘들었겠다. 형이 없어도 형 집에도 가고 우리 부모님한테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려. 알았지? 그리고 형이 다시 군에 복귀해도 곧 제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잘 참고 버티면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빠 병원비는 걱정 말고 이 돈은 너 학교 다니면서 용돈도 쓰고 할머니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니까 잘 쓰렴. 알았지?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잘 견뎌보자. 12살이 된 또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조숙했던 아이는 잘 이겨내고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6, 7년을 그렇게 아이와의 인연을 이어오다 보니 정말 남 같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 대학을 복학해서도 또리와 저는 형제지간보다 더 깊은 우애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각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먹이는 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곧 갈게. 기다려. 저는 또리와 할머니 그리고 저의 부모님과 함께 또리 아빠의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가 걱정이었지만 어려운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또리는 씩씩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가업 일부를 물려받아 사업가로 사회생활 바로 시작했습니다. 잘 배운 경영 덕분에 회사 운영 후 4, 5년 차부터는 아버지보다 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의 부모님은 현업에서 퇴임하셨고 노후를 소소한 일상으로 지내시면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장 일욕심 많고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빠짐없이 열심히 번 돈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도 많이 했습니다. 또리도 제가 후원자로 학비를 지원하면서부터 기관을 통해 학교 학비까지도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항상 제게 고마워하며 기대 이상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일에만 매진하던 저의 사업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글로벌해졌습니다. 해외에 확장된 비즈니스를 풀어가기 위해 짐을 꾸려야 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한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또리는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니며 할머니를 모시고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통화를 끝으로 각자의 생활에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또리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곳곳에 펼쳐진 사업은 정신없이 세월을 빼앗아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내는 일상이 익숙해졌고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누나와 오히려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해서 살던 친누나와 가끔씩 왕래하게 되었고 한국의 가족들과 만나는 일이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시절이라 연애도 결혼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제게 누나는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일에 미쳐 사는 저를 안타까워하던 누나는 타국에서 외로운 마음을 알던 처지라 누군가를 제게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벌써 미국에서 몇 년째 혼자야. 한국에 바로 들어갈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라도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덜 외롭지. 누나, 마음은 고마운데 일하기 바빠서 외로운 줄도 몰라요. 괜찮다니까요. 내가 타국 생활이 수십 년이야. 얼마나 외로운데 그래. 그리고 나이 먹으면 더 외로워. 사업만 잘 되면 뭐하니? 나중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늙을 거야? 서로 의지하고 잘 챙겨줄 사람 만나서 함께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하려는 거니까 누나 봐서라도 꼭 한번 만나보렴. 네, 알겠어요.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내야지. 시간이 될 때가 어디 있겠어? 내가 아는 분이 LA 한인타운에 직장 다니는 여자분 안다고 소개해본다더라.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둬? 약속 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만나봐. 네, 알겠어요, 누나. 너 지난번처럼 당일에 취소하면 진짜 이번엔 내가 쫓아가서 손목 붙잡고 끌고라도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엔 절대 취소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누나.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무조건 시간 비워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이다. 내가 타국 생활 오래 해서 알아. 곁에 두는 사람 있어도 힘들고 지치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살다 보면 더 힘든 법이야. 꼭 좋은 짝 만났으면 하는 누나의 바람이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 우리 동생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야. 누나의 마음 담긴 설득에 저는 소개받기로 한 여인을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마침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이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감이 덜했죠. 한인타운에서 서로 아는 식당을 정했고 주말 저녁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아서 만나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의 누나가 소개해 주셔서 믿음이 생겨 용기 내어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누나분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누나분의 지인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네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고 대학 졸업 후 LA에서 직장을 다니며 일하고 있었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꽤 똑똑해 보였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던 저는 당시 여자를 잘 모르기도 했고 소개팅은 더군다나 처음이어서 비즈니스 미팅하듯이 할 얘기 나누고 궁금한 것 솔직히 물어보고 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전해 듣기를 그런 솔직한 제 모습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좋은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집이나 직장 모두 이 근처예요? 네, 가까워서 편하죠. 걸어 다니는 거리예요. 아, 좋네요. 그럼 운전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미국에는 혼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몇 년 전까지는 룸메이트가 있던 집에서 생활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거주지로 이사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혼자 생활하는데 무섭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네. 대학 시절에는 겁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가요? 부모님은 미국 동부에서 사업하시고 친척들도 대부분 동부에서 사세요. 연말에는 꼭 만나기도 하고요. 아, 그러시군요. 다들 미국에 계시네요. 저는 부모님과 친인척 모두 한국에 계시고 누나만 일찍 유학을 미국으로 왔는데 이제 아예 정착해서 매형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세요. 네.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바쁘시겠어요? 아, 네. 사업 규모가 꽤 커져서 해외 시장까지 확장 중에 있어서 바쁜 편이긴 하죠. 회사 매출도 여러 상황들도 더 좋아지고 있긴 한데 연애나 결혼을 생각 못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누나가 이렇게 훈수를 두는 지경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일이 바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근처에 사세요? 멀지 않아요. 미국 와서 한동안 렌트해서 살다가 최근에 집을 장만했어요. 대단할 건 없지만 괜찮으시면 구경해 보실래요? 좋죠. 젊은 나이에 집도 장만하시고 능력자시네요. 그럼 여기서 식사 후에 집에서 차 한 잔 주세요. 좋죠. 그럼 후식은 저의 집에서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만난 첫날 집에서 차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시작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서 만나기 좋았고 처음부터 그녀에게 솔직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자기 집에서 와인 한 잔 어때요? 대신 요리는 제가 해볼게요. 너무 좋죠. 오후에 데리러 갈게요. 그럼 같이 장 봐서 갈까요? 평일 항상 일로 지칠 때면 주말에는 항상 그녀가 저를 돌봐주듯 챙겨주는 데이트가 좋았습니다. 함께 걸으며 산책도 하고 근처에 좋은 장소를 구경하기도 했죠. 피곤한 저를 위해 항상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그녀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고 주말이 아닌 날에도 그녀가 집에 오는 게 좋았습니다. 자기야, 내일은 내가 출근 바래다 줄 테니 내 집에서 자고 출근하면 어때? 어? 아무것도 챙겨온 게 없어서 집에 들러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침에 갈아입을 옷 챙길 겸 집으로 바래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쇼핑을 가지 뭐. 자기 입을 옷도 사고 내 집에 두고 다녀도 좋잖아?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이라 생각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한국의 회사는 담당 사장을 통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상황이 좋았고 제가 운용하면서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어 미국에서의 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조에 힘쓰던 아내의 가족들이 있는 동부에서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그 무렵 한국 회사는 재정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이었기에 점점 한국에 돌아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가게 되면 인사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났고 어느새 저는 40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원하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은 큰 다툼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제가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는 여러 경영 구조의 변화 속에서 처음보다 축소화되어 가고 있었고 처음과 같지 않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종종 의견 마찰이 생기곤 했습니다. 여보, 이제 도네이션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점점 더 줄이고 있는데 남들 돕다가 우리가 힘들겠어요. 물론 형편에 따라 그래야지.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 볼 테니 신경 쓰지 마. 신경을 어떻게 안 써? 회사도 재정 상태로 축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줄이거나 없앨 건 먼저 잘 막아야 문제 없지.
알겠다니까. 걱정 마. 기부하던 곳에도 순차적으로 줄여가기로 다음 주에 결정해서 정리할 생각이니까. 매번 말로만 그렇지. 비서한테 전해 들으니 바로 처리되지 않다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비서한테 전해 듣지 말고 나하고 상의해. 나도 회사 일로 당신과 싸움이 되는 대화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아내 입장인데 어떻게 참견을 안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서운한데? 서운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니까?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진 상황도 아니고 단지 절약할 부분 체크해서 축소할 뿐이라 더 내실을 기하는 상황일 뿐이야. 걱정 마요. 한국 회사를 정리하고 나서 언제부턴가 아내는 미국 회사 운영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만 결정에 있어서도 참견하려는 입장이어서 종종 말다툼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끝에 더 큰 문제는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하고 십수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관심의 참견으로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매번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합시다. 혼인신고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살아온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그럼 이제 혼인신고라도 해요. 아니면 한국 가서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결혼식이라도 해요. 더 이상은 나도 기다릴 수 없어. 그리고 통화로 부모님과 인사 나누는 것도 이제 한계라고. 알겠어. 그럴게. 혼인신고야 당장 하면 되고 이번 휴가 때는 꼭 한국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자고. 아내의 말대로 미뤄두게 되었던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사라진 세월이었죠. 저는 아내를 만나서 미국에서 사업을 유지하며 돈을 벌기 위해 전념했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국에서 여러 비즈니스도 꾸려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죠. 그렇다 보니 한국에 돌아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아내의 가족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십수년간 한국에 한 번을 못 갔다는 게 말이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아내를 위해 미국의 사업에 열중한 제 삶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타국 생활에 적응하고 사업과 가정까지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십수년도 짧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계속 무언가 바라는 입장이었고 점점 더 심적으로 안정되기보다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위독한 건강 상태로 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은 걱정할까봐 계속 얘기를 못했었단다. 지난달에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호전되는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비를 몇 번 넘기셨지만 이제 힘들 거라고 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 제가 빠른 비행기편 알아보고 곧 한국에 들어갈게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삶을 사느라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채 자신과 타국에서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아버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를 아내에게 전하지 못했고 우선 편찮으신 상태로만 말하고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비를 챙겼고 회사도 문제없도록 급한 일들은 지시 전달을 해두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함께 가자고 했지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 다녀오기로 만류했습니다. 아내도 내 심경을 조금은 이해했는지 금세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새벽, 공항은 꽤 추웠습니다. 커다란 폭우로 미국을 떠났던 날과 너무나 다른 밤 공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마음도 스산했습니다. 피곤할 여유도 없이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왜소한 모습으로 늙어 있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저만 살기 바빴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내와 타국에서 살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너희를 못 챙겨준 게 미안하구나.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의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와서
나도 이제 마음을 추스르며 준비할 마음으로 있었단다. 작고 마른 손으로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간 어리석게 부모님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 저 살기에만 급급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가족과 함께 아내도 뒤늦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써두셨고 아버지의 사업을 통해 남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부기관을 통해 아프신 동안에도 좋은 일을 끊임없이 이어오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누나와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뜻을 존중하여 유언장에 어떠한 이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아내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제 곁에서 가족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아버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가족들과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미안하지. 진작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자주 뵙고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혼자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곁에 없는데 아버님 간병하시느라. 아내도 당시에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챙겨주었기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하신 유산 외에는 누나와 제게 주신 유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신 삶이 저희에게는 충분한 교육이고 유산이었기에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누나와 누나의 가족들은 미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로 남은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들을 챙기게 되어 남게 되었고 아내도 함께 남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런 계기로 저와 함께 미국에서 살면 어떨지 의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어머니의 의사만 결정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한국의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두고 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남은 여생을 살기에는 언어 문제도 크게 걱정하셨죠. 그런 점들로 매우 망설이셨습니다. 나는 아직 한국에서 혼자 생활해도 문제 없단다. 그리고 친인척들과도 왕래가 있고 주변의 지인들과 만나는 게 지금은 가장 마음이 편해. 어머니, 그래도 몇 년 사이라도 더 연세 드시면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1, 2년만 고민해보시고 꼭 모시고 살게 결정해주세요. 그래, 너희 마음은 충분히 알지. 나도 생각을 해볼 테니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꾸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니 혼자 한국에 두고 가는 발걸음이 편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어머니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어머니의 뜻을 당장 바꿀 수는 없었죠.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아내와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챙기던 어느 날, 저는 일생일대의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하던 지방의 한 기관에 들러 관계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잘 정리한 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눈깨비로 점점 차량이 많아지고 있었고 속도를 내던 차들이 늘던 그때 어디선가 추월하며 나타난 차량은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덮쳤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만취 상태였고 저는 사고가 난 상황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저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와 아내는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흐른 건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어머니와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얘야, 엄마야, 정신이 드니? 그들을 보면서도 저는 몽롱한 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제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정신이 회복이 되어가는 동안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누워있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출혈이 심했고 얼굴은 물론 상반신 골절의 상태도 심했으나 몇 차례의 대형 수술로 겨우 회복을 해가는 상황이었고 절단된 다리는 의족으로 대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선이었던 겁니다.
의식이 없던 상태부터 의식이 회복하는 상태까지, 그리고 몇 차례의 대형 수술을 거듭하는 동안 몇 달이 그렇게 흘렀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아내가 급히 연락을 취해둔 상황이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서라도 저를 살리도록 한국의 명의는 모두 수소문하게 했고, 겨우 생명을 구한 저는 많은 경제적 손실 대신 삶을 살게 되었지만 불구였습니다. 아들아,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고맙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새겨 들으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채워가는 것이 생긴단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다리를 잃었지만 귀한 목숨을 구한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보자꾸나.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머니는 펑펑 우셨고, 그때 제 두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꿈에도 나오지 않던 상황을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던 저는 한동안 우울증까지 겹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저의 상황을 도우려고 했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우울함으로 오는 짜증과 화는 아내의 마음을 더 괴롭히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도 예상했던 게 아니고 당신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나를 떠나도 충분히 이해할게. 가도 좋아.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내 사업과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당신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요? 내가 당신과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한 이상 나도 당신의 아내로 살아왔어.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는 당신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돌보며 기다렸다고요. 당신은 나를 생각해주는 말이라고 꺼냈겠지만 나는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내는 끝까지 상황과 나를 견디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된 저와 미국에서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회사도 모두 처분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는 동안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던 아내를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집도 정리가 필요했고 그렇게라도 정리된 돈으로 아내라도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1년 정도 점점 더 소멸해가는 제 사업과 재정적인 생활을 겪던 아내는 점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버렸죠. 자연스럽게 사업도 처분되면서 수년간 저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생활비로 쓰면서 바닥이 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누나도 제 소식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급속도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겪게 된 사건들을 숨이 붙어있는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생각해보면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쉽게 기죽거나 굴복하지는 않던 저는 늦은 나이란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이죠. 처음에는 다리가 없어서 두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기관에서 오히려 저의 소식을 알게 되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기술이 꽤 익숙해졌습니다. 다리 없는 장애인이라며 타인의 눈총도 많이 받고 제 삶에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모욕도 많이 당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기부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경제적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욕심 없고 순박한 사람들과 연을 맺으며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병원비로 모두 쓰게 될 수도 있었으나 겨우 남겨주셨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변두리 집에서 가까운 주변에 일을 찾았고 구두 닦이며 편의점 알바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시도하고 도전했습니다.
차츰 동네 사람들과도 알게 되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번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죠. 차곡차곡 모아놓으며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순환으로 치료비, 휠체어 값, 입원비 등등으로 모조리 다 소진된 상태라 자산이 없었기에 더욱 악착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그 돈 또한 어려워진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베풀며 살았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형편을 안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면 도와주는데 아끼지 않았죠. 주변에서는 저더러 제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우려 하냐며 바보, 등신이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럴수록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때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집이 제게는 커다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죠. 어릴 적부터 남을 돕는데 아끼지 말라고 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려울수록 더 행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알뜰살뜰 야금야금 모으며 살았고 남을 도와도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휠체어 조정을 잘못하고 말았죠. 옆길로 새는 바람에 그만 주차되어 있던 페라리 차량 한 대를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고급 외제차라는 생각에 얼마나 흠집이 났을지 변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돈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휠체어를 후진했고 차 상태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연락처가 쓰여 있었고 살짝 찍힌 자국이 남아있어서 연락해서라도 사실을 차주에게 전하려고 전화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해하던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당황해하는 저를 향해 누군가 손짓을 하며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남자는 가까이 다가올수록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차의 주인이구나 싶을 정도로 고급 명품을 두른 듯 귀티가 철철 흘렀습니다. 작년의 남자는 차 앞에 서서 차의 상태를 살피더니 저를 향해 묻더군요. 혹시 제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길이 미끄러워서 휠체어 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차에 흠집을 남기게 되었네요. 수리비나 도색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변상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량의 상태보다 저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너무 유심히 저를 쳐다보고 살펴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흠집이 많지도 않은데요.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차에 부딪히면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차보다도 저의 상태를 물어보며 예의 바른 그의 태도에 저는 더욱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종이에 연락처와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보더니 한참 동안 저를 다시 쳐다보았고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했지만 차가 흠집난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 없어 연신 그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우실 일까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변상드릴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그런데 그는 생각지도 못한 말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형, 저예요. 똘이에요. 저는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고 많은 일들로 과거를 쉽게 떠올리기에 험난한 일들이 뒤덮여 살아왔으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형이라고요? 형! 대학 갈 때까지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제 아버지 장례도 함께 해주셨고 항상 형을 그리워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혀 떠오르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동생처럼 아꼈던 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멋진 장년이 된 그와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자 그때서야 어렴풋했던 머나먼 세월을 넘어 우리의 많았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를 알아보게 되면서 저 역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멋진 장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그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형,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요. 형도 미국으로 떠나고 저도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남기지 못하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 또리와 저는 한참 동안 차 앞에서 부둥켜 안은 채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의식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베풀어준 학비 덕분에 졸업 이후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고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을 거두며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만나면 은혜를 갚겠다며 악착같이 일해왔고 힘들 때마다 저와 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버텨왔다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통곡으로 재회한 우리는 그날 이후 어릴 적의 모습처럼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의족 선물은 물론 제가 하던 허드렛 일을 모두 정리시켰고 제가 늘 해왔던 선행을 이어가게끔 그의 회사에서 기관에 기부하는 일을 도우며 일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생각도 못했던 호강까지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또리와의 어릴 적 인연이 지금의 저와 만나게 될 줄도 그리고 잘 살던 제 형편이 갑자기 무너지게 될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베풀며 살아온 삶은 분명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베푸는 삶은 받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제게 더 큰 희망을 전해준다고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필요한 손길을 나눌 때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희망이 커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 저는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우울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분명 얻는 게 더 많은 삶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크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남과 나누며 베푸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